저는 말씀 들으신 대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전환과 미래 사회라는 그런 제목에 대해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 모으고 있고 정말 정신을 잃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빠른 만큼 기대도 많고 우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탄핵 정국으로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우려가 더욱 많습니다. 특히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은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어서 더욱 걱정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오늘 이 포럼을 개최하면서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어서 어, 조금 위안은 됩니다. 사실 국회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세미나를 이미 79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발표를 국회에서 할까 하는 것도 했었는데 이미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또 하자는 말을 좀 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세미나를 국회에서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좋은 정책이 잘 추출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해서 인공지능의 시대적 위치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 표를 보면 1차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까지 정말 쉴 틈 없이 지속적으로 산업혁명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 표를 만들어 보았는데 정말 산업혁명이 있지 않은 시기가 없었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막 시작된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것이고 언제였냐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을 굳이 특징을 얘기하자 그러면 각 분야의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서로 융합되는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그런 기술이 다른 분야와 융합하면서 사회가 디지털 대전환 또 인공지능 대전환을 이루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 연대표를 어,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인공신경망입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는 주로 인공신경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컴퓨터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고, 인공지능의 개념도 생겨서 1950년에 그 알런 튜어링이라는 분이 인공지능을 테스트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많은 발전을 했는데 중간에 인공지능 겨울이 좀 있었습니다만 인공지능 겨울이라는 것은 어, 이 인공지능 연구에 투자가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안 한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가 좀 많이 진전이 되지 못한 것을 인공지능 겨울이라고 부릅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좀 있었지만 대체로는 빠르게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을 했고 2012년 내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제프리 힌튼 작년에 받았죠. 그분이 획기적인 성능의 인공지능을 발표했습니다. 이 알렉스넷이라는 건데 그 이후에 알파고도 나왔고, 이 트랜스포머 개념도 나왔고, 또 챗GPT도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스넷이라는 그 연구가 어떤 브레이크스루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공지능 발전은 기본적으로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발전한 컴퓨터, 반도체 기술, 그리고 데이터 축적,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에 기인한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태동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언급했던 힌튼 교수, 노벨 물리학상 받은 분이죠. 그분이 2012년 발표한 것인데 알렉스넷이라는 거죠. 이것이 갖고 있는 가중치 파라미터 수는 5천만 개 이상입니다. 기존의 신경망에 비해서 엄청 큰 거였습니다. 5천만 개라는 게. 한번 입력이 들어오면 그게 뭔지 확인하는데 곱셈만
8억 번 이상 해야 하는 것으로 굉장히 큰 거였는데 여기 그 논문이 있습니다. 발표 논문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저자가 일리아 스츠케버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물론 지금은 갈등 때문에 오픈 AI를 떠난 상태입니다. 그런 심층 신경과학 모델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라기보다 이제 GPT-3의 경우는 파라미터 수가 1750억 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알렉스넷에 비하면 천 배, 수천 배 증가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굉장히 빠르게 발전했는데 이 표를 보면 여기에 X축은 시간, 연도고 Y축은 파라미터 수입니다. 근데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이게 직선처럼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익스포넨셜로 빠르게 증가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여기에 이제 GPT-3가 있습니다. 요 끝에 있는 게 이제 GPT-3인데 이렇게 파라미터 수가 많아지니까 그것을 다 저장하려면 큰 메모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수한 인공지능을 구현하려면 필수 조건은 저전력의 대용량 메모리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메모리를 어느 나라가 가장 잘하나요? 우리나라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많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 표를 좀 확장해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GPT-4가 있고요. GPT-4의 파라미터 수는 몇 개냐는 발표가 안 돼 있어서 잘 모르지만 1조 개가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 딥시크, 조금 전에 이희경 차장님 말씀하신 딥시크도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작아요, 규모가. 그리고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가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2021년도에 발표한 겁니다. 이때는 미국과 중국밖에는 이 거대 언어 모델이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우리나라가 시작했는데 요새 좀 잘 보이지 않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만 다행히 최근에 LG의 그 엑사원이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 이것이 상당히 성능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선전하고 있는 거고 LG가 그래서 다행입니다. 이 거대 언어 모델은 이 표를 보면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다가 이제는 좀 소강 상태죠. 세츄레이션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 거대 언어 모델은 사실 언어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전두엽, 사람 두뇌를 보면 전두엽 부분, 그리고 측두엽 부분, 거기 일부만 지금 모사를 하고 있는 건데, AGI, 그러니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죠. 그러니까 인공 일반 두뇌라고 이제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구현하려면 사람 두뇌를 거의 대부분 모사해야 되고, 그러면 훨씬 더 커져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 혼자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사람 두뇌의 시냅스 수를 보면 이게 파라미터에 해당되는 건데 10의 14승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10의 11승, 뭐 GPT-4 같은 게 이제 10의 12승 정도 된다고 하면 100배 내지 1000배 정도 다시 커져야 돼서 이 모델 크기가 다시 커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넘어갔나요? 한 장이 더 넘어간 것 같은데. 인공지능의 현재를 보면 일상에 이미 많이 스며들어 있죠. 연구 개발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뿐만 아니라 노벨 화학상도, 작년에 노벨 화학상도, 그 인공지능을 화학에 적용한, 그런 일이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널리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거대 언어 모델이 그걸 바탕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의 이 GPT 계열의 그런 인공지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구글이 아니고 오픈 AI죠. 제가 조금 아, 헤매고 있는데.
지금 5.1, GPT-4o 이런 게 나왔고 앞으로 조만간 GPT-5까지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구글은 이제 제미나이 2.0까지 나왔고 2.5 얘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고 또 젬마 3라는 것이 또 있죠. 그래서 지금 요 빨간 거는 보내드렸던 자료에는 없는 거를 제가 어젠가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 엔트로픽도 이제 클로드 3.5가 나왔는데 최근에 또 클로드 3.7이 나왔어요. 이건 굉장히 성능이 또 좋아진 건데 정말 정신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록 3도 나왔죠. 얼마 전에. 이거는 XAI라고 그 일론 머스크가 세운 회사인데 거기서 개발한 그록3라는 것도 성능이 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도 장난이 아닙니다. 중국 보면 바이두의 어니라든가 또 알리바바의 QN 그리고 말씀드렸던 딥시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능도 우수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네이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가 있고 엑사원이 있습니다. 근데 엑사원의 딥이라는 게 이것도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그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엑사원은 320억 개 파라미터입니다. 그런데 딥시크만 해도 6,710억 개 파라미터죠. 그러니까 딥시크의 한 20분의 1밖에 파라미터 수가 되지 않은 좀 작은 규모의 인공신경망인데 성능은 뭐 거의 비슷할 정도로 따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엑사원을 개발할 때 그 GPU도 500장 정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딥시크가 2000장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작은 리소스만 사용해서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말 그 실력이 꽤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LG 얘기를 들어보니 이거를 더 나은 것을 개발하려면 GPU가 2000장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2000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XAI 아까 말씀드린 그록3 XAI는 그 그록3를 GPU 20만 장을 사용해서 개발했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개발한 거죠. 워낙 많으니까 GPU가. 근데 일개 기업이 20만 장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2,000장이 없어서 헤매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금 AI를 얼마나 많은 기업이 도입하고 있는가, 그 맥킨지에서 조사한 건데 지금 조사한 기업이 천여 개 기업인데 거기에서 70%가 넘게 AI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고 최근에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굉장히 빠르게 도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AI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경쟁에 밀려서 도태될지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AI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지금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요. 인공지능 그 발전 단계를 보면 이거는 뭐 구글도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 오픈 AI도 발표한 건데 이건 오픈 AI가 발표한 겁니다.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의 발전 단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벨 1은 대화형 AI입니다. 이거는 뭐 챗GPT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벨 2는 리즈너라고 그래서 리즈닝을 잘하는 그런 AI로 오픈 AI의 O1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게 레벨 3의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라는 거는 사용자가 시키는 일을 알아서 척척 해내는 것이 이제 에이전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레벨 4는 이노베이터라고 해서 이건 이제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레벨 1, 2, 3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하거나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건데 이노베이터로 넘어가면 이게 이 위에는 이제 그래서 사람이 질문하는 게 중요하죠. 어, 그런데 레벨 4가 되면 이 인공지능이 오히려 거꾸로 질문할 수도 있고 인공지능이 새로운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혁신적인 그런 것이 되는 거고 레벨 5는 오거나이저라고 그래가지고 이 오거나이저는 회사 전체 일을 총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속한 사람들 전체 일을 얘가 혼자 다 총괄해서 감당하는 그런 것인데 여러분들 아, 이 레이 커츠와일이 얘기하는 싱귤레리티라는 게 있죠. 싱귤레리티가 이제 2045년쯤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지능을 다 합친 것보다 인공지능 하나가 더 우수하다. 그런 시점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거나이저라고 하는 거를 보면 인공지능이 회사 전체를 다 총괄하는 거니 여러 사람의 능력을 다 합쳐서 이 오거나이저 하나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시점까지 올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레벨 5에 도달하거나 그것을 넘어서면 아마 그 시점이 싱귤레리티의 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레벨 3에 해당하는 에이전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에이전틱 AI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요새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용자가 할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 다른 도구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보면 동물은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고 또 언어도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뭐 동물도 언어가 좀 있다고 하고 또 다른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까마귀 같은 경우 뭐 원숭이도 그렇고 그렇지만 잘 사용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는 이 기계도 도구를 사용하고 언어는 물론 잘 사용하고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는 사용자의 컴퓨터를 인공지능이 알아서 자기가 막 입력도 넣고 컴퓨터를 마음대로 다루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약간 문제가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얘가 스스로 플래닝을 하면서 중간 목표도 설정하는데 최종 목표는 사용자가 원하는 것이겠지만 중간 목표는 뭐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잠깐 그거를 좀 보여드리면, 어,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사용자가 AI 에이전트한테 어떤 회사의 정보를 컴퓨터 내에 스프레드शी트에서 찾아가지고 어, 그 양식을 채워라. 만약에 찾아봤는데 없다 그러면 인터넷 검색을 해서 거기서 정보를 얻어서 그거 갖고 필요한 양식을 채우라고 지시한 겁니다. 그랬더니 알아서 스프레드शी트를 이렇게 찾아보고 없으니까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여기는 그 지나가는 과정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양식을 채우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그 에이전트라는 게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Embodied AI 또는 Physical AI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엔비디아 그 회장이 열심히 얘기했던 거죠. 어, 이거는 자연 언어 처리뿐만 아니라 센서도 달려 있고 액추에이터도 달려 있어서 물리적인 공간에서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봇 같은 거죠. 로봇이나 뭐 자율차 이런 거죠. 그래서 주변 환경에 부딪혀보고 뭐가 잘 안 되면 자기가 스스로 학습도 하는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보시면 여기 이거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현대 자동차가
인수한 그런 회사에서 개발한 로봇인데 공장에서 이렇게 물건을 옮기는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에러가 발생해요.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걸려서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지 하고 이제 로봇이 보면서 스스로 학습을 해서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똑같은 일을 다시 반복해서 하는데 잠깐 볼까요? 이제는 학습된 거를 생각하고 잘 집어넣는 거죠. 이게 정말 좀 무서운 건데요. frictionless reproducibility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스탠포드의 데이빗 도너호 교수라는 분이 이게 만든 말인데 인공지능이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학습하면서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피지컬 AI가 되면 주변 환경과 실제 부딪혀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학습 능력을 키우면 사람이 학습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학습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인간의 능력을 순식간에 추월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인공지능의 또 다른 발전 방향은 어, 보다 효율적이어야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또 안전해야 되고 편리한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인공지능이 쓰고 있는 전력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챗GPT가 작년 12월 하루에 10억 개의 질의를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으로 치면 3,650억 개의 질의를 처리한 거고 그것을 계산해 보면 1테라와트 아워의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10만 가구가 1년 동안 소비하는 양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45%씩 더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매년 45%씩 증가하는 건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한다는 거고, 그래서 효율적인 그런 인공지능 개발이 중요하다는 거고, 또 다른 관점에 위에는 이제 그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건데 이 아래는 학습할 때도 굉장히 높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뭐 수만 개 GPU를 사용하고 딥시크의 경우는 2천 개 정도로 학습했다는데 2달 정도 걸렸으니까 여전히 학습 비용이 좀 비싼 거죠. 그래서 솔루션 중에 하나는 이렇게 좀 언어 모델 규모를 좀 축소시키자. 그래서 뭐 SLLM이라든가 SLM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제가 보내드렸던 자료에 이게 10에 12승으로 돼 있는데 12승보다는 11승이 더 맞는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정의는 뭐 확실한 건 아니고 뭐 대충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 규모를 축소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효율적인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효율적인 하드웨어를 그럼 어떻게 개발하느냐? 이거를 우리나라가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능하면 인공지능을 잘 따라잡아야 되는데 그중 한 길이 하드웨어를 잘 개발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를 좀 정지해 봤는데요. 시나리오 1, 2, 3으로 이렇게 나눠서 해봤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냥 인공지능이 지금처럼 좀 발전을 해서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건데, 뭐 이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2는 좀 중기적인 시나리오인데, 인공지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 상당 부분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물론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생성되겠죠. 그런데 인공지능에 의한 생산성이 이제 많이 향상되니까 사람이 과 많이 협업하게 되고 또 인공지능을 어쩌면 관리만 하는 수준의 그런 일자리가 많이 생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편향 문제라든가 개인정보 침해 뭐 이런 역기능도 심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시나리오 3인데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싱귤레리티가 도래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조차도 인공지능이 다 대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 대부분 인간의 노동은 소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간보다 우월한 능력의 인공지능이 에, 출현할 것이고, 그것이 통제를 벗어나면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도 기계를 이용해서 사람 자신의 신체적이나 지적 능력을 증강하는 것도 가능해질 거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시나리오 2 변화에 대해서는 일자리 문제가 있는데, 이제 정신적인 노동, 지적 노동도 많이 인공지능이 대체를 하는데, 육체 노동은 오히려 대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X축이 임금입니다. 이쪽이 굉장히 돈을 많이 받는 직업이고, 아래는 적게 받는 직업이고, Y축을 보면 인공지능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런 추세죠. 그러니까 임금이 높은 데에서는 인공지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임금이 낮은 지역은, 낮은 직업은 인공지능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쪽은 주로 육체 노동을 많이 하고 높은 쪽은 지적 노동을 많이 하는데 지적 노동하는 쪽이 오히려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게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뭐 수학적인 거 이런 거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일을 하지만 일자리가 사라지진 않을 거라는 거고 이쪽에 보면은 사무직이나 경영 보조 직종 같은 거는 인공지능이 다 대체를 해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래를 보면 뭐 음식 조리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영향을 좀 덜 받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다시 극명하게 보여준 게 이건데 여기서 보면은 2022년 대비 2030년에 일자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데 보면은 헬스케어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 그런 부분은 일자리가 오히려 더 증가할 거라는 거고 이거는 지금 유럽 얘기고 이거는 미국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은 사무직이나 뭐 고객 관리 뭐 이런 직종은 어,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감소할 거다. 뭐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이렇게 좀 양극화될 수 있고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그런 계층은 좋은 일자리에서 돈을 많이 벌 거고 또 인공지능에 의해서 통제받는 자동화가 되지 않아서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노동 강도가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동화를 가능하면 좀 빨리 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역기능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편향성이나 뭐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제가 정부에서 일할 때 이제 만든 적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물론 법제도 정비도 필요하지만, 자율적으로 윤리 준수를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이런 역기능에 대한 대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윤리 기준이라는 건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될 그런 규범입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을 개발한 사람도 준수해야 되고 유통하는 사람 또 활용하는 사람들 모두 준수해야 되는데 그게 분야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한 윤리 기준은 보편적인 기준이지만 이런 세부 분야별로 좀 자세한 윤리 기준을 각자 마련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여러 가지 뭐 검증 도구나 인증제도 이런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법을 만든다든가 이런 규제를 하게 되는데 그럼 규제하면 인공지능 발전이 늦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서 규제를 다 풀면은 더 좋은가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 이루다 사건 아시죠? 이루다 사건이 그 뭔가 뭐 성희롱 문제 뭐 이런 게 있었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접었었습니다, 사업을. 근데 2년 후에 다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별 문제 없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이런 규제가 있어서 규제를 갖고 잘 개발을 했으면 2년만큼 늦어지는 게 없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규제가 어, 이런 실제로는 규제라기보다는 이런 신뢰도를 높여서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더 빠르게 해주는 그런 지름길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규제와 인공지능 발전을 좀 둘 사이의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나리오 3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싱귤레리티 너머의 미래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 잠깐 끊겼나요? 에, 뭐, 이제는 좀 시간이 많이 흘렀나요? 제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이 끊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요? 지금 네. 괜찮나요? 네, 지금 예. 괜찮고 한 10분에서 15분 10분 내로 이내로 끝내도록 네, 10분 할게요. 이내로 예. 끝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어, 이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일자리도 대체되는 상황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부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계층은 굉장히 많은 부를 쌓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자리가 다 없어지니까 양극화 문제가 있어서 이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 로봇세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 부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선제적으로 롤링 플랜으로 법을 계속 개정해 나가는 그런 어프로치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의 위치를 잠깐 볼까요?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IT 인프라도 잘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큰 장점이고 또 우리나라가 제조 강국이어서 제조 산업에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점이 있는데 하나는 생산하는 생산품 자체에 AI를 넣을 수도 있고 또는 그걸 생산하는 제조 기술을 AI로 고도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많은데 이 많은 기회가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그만큼 기술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다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인공지능을 빨리 도입해서 발전시키지 않으면 그 기회가 오히려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세계적 위치는 6위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몇 년 전, 여기서 보면 2019년, 20년, 24년 이렇게 발전돼 온 거를 보는데, 19년에 8위였다가, 그 다음에 7위로 됐다가 24년, 작년에 6위라고 하는데, 점수를 보면 미국을 100점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27점입니다.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인재 부분은 상당히 좋아졌고 리서치 부분도 좋아졌고 인프라도 좋습니다. 어, 뭐 여러 가지 개발도 잘하고 있고 정부 정책도 괜찮고 커머셜은 조금 떨어지지만 이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되겠습니다. 아프레이팅 인바이러먼트가 문제인데 이 아프레이팅 인바이러먼트는 어, 우리말로는 이 운영 환경인데 주로 인력이 많이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든가 또 신뢰성이 부족하다든가 법제도가 잘 정비돼 있지 않다든가 연구 환경이 나쁘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러려면 외국인 유치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인력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GPU 서버 같은 거를 좀 잘 갖춰서 이 환경을 잘 만들어 줘야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더 잘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지금 2021년부터 23년, 24년 이렇게 보면 갑자기 발전한 나라가 있죠.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미스트라를 개발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순위가 올라갔는데
여기에 정부가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전문가들을 데리고 와서 미스트랄 회사를 만들고 해서 개발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 일본이 요새 그렇게 이 프랑스를 본받아 가지고 투자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손정희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일본이 여기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이 아마 많이 점프해서 올라올 것이 걱정됩니다. 우리나라도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미국이 엄청나게 민간 투자가 많고 그다음에 중국 그러니까 투자한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영국이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는데 정말 많은 투자가 좀 필요하고 여기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기업 시총이 여기라고 하면 중국 전체 기업의 시총을 합하면 요겁니다. 그러니까 7개 기업 대비 중국 전체 시총 보면 중국과 비교해서 이 M7이 2배쯤 되죠. 우리나라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M7의 제일 아래쪽에 테슬라가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 테슬라 시총의 한 3,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이 M7이 투자하는 걸 생각하면 우리나라 일개 기업 투자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의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개 기업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가 산학연, 관 이렇게 같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이 데이터 센터가 우리나라가 정말 열악한데, 제가 정부에 있을 때 만든 것이 이제 광주 AI 데이터 센터인데, 거기에 H100 GPU가 천여 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작은 규모죠. 그래서 빠른 투자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네이버, 삼성 등에서 GPU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마 맥시멈 10,000개가 안 될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몇 천 개 정도 아마 있을 수 있는데, 미국은 일개 기업이 뭐 20만 개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새로 뭐 수십만 개를 더 사겠다고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예산이 확보되면 올해 10,000개 도입하고 내년 초에 8,000개, 이래서 18,000개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이한 생각이고 태평스러운 그런 태도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좀 만들어 봤어요. 지능을 할 것인가 규제할 것인가 또 주권적 AI를 그러니까 서버린 AI를 개발할 것인가 해외 AI에 의존할 것인가 국부 펀드를 마련을 해서 지원할 것인가 그냥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사업까지로 지원할 것이냐 또 AI에 대한 초과 이익을 이 위랑 관련이 되지만 기본소득으로 재분배하는 것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요. 인력 양성도 문제가 되는데 초중등의 소프트웨어나 AI 교과목 시수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외국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가르쳐요. 초중등 학교에서. 그런데 이거를 막 주장을 많이 해가지고 겨우 2배 했습니다. 그래봐야 5분의 1입니다. 그런데 반발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밥그릇 싸움입니다. 다른 과목 가르치는 이 선생님들이 반대해가지고 지금 못 늘리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교육부가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고 AI 산업 활성화도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뒤처지고 있는데 아까 기업이 70% 이상 도입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요자 중심으로 이 기술 공급이 돼야 되는데 수요자의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수요자 그러니까 기업의 CEO들의 의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데이터 센터 구축 관련해서는 전력 공급이 굉장히 큰 문제고 수도권에 구축해서 송전망을 문제를 야기시킬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 생산을 많이 하는 쪽에 데이터 센터를 보내야 된다. 급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래학적인 문제 연구를 좀 하는 것을 지금 시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부가 꼭 추진해야 될 그런 정책이나 사업으로는 가장 시급한 게 일단 대규모 GPU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신속한 구축과 효율적 활용이 중요하고 주권적 AI 모델을 저는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그걸 오픈 소스로 해서 해외랑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고 어, 우리나라 하드웨어를 잘하니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어, 이 AI 안전이나 윤리 이런 거는 이게 인공지능은 국경이 없습니다. 인터넷 통해서 다 어, 통신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해외와의 협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표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외와 협력했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미래 인공지능 연구 허브 같은 걸 좀 구성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련 연구소들을 좀 묶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한데 이 위에 뭐 이런 것들을 정책을 수행을 하려면 거버넌스가 잘 갖춰져야 되고 칸막이, 부처 간 칸막이를 뛰어넘으려면 부총리급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또 기관별로 이런 담당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